몰라서 더 무서운 질환이 있다. 바로 만성폐쇄성 폐질환. 흡연자 상당수가 폐암은 알아도 만성폐쇄성 폐질환은 잘 모른다고. 건강한 숨을 방해하는 만성폐쇄성 폐질환은 80에서 90%가 흡연과 연관이 있는데, 잦은 기침과 가래, 호흡곤란은 천식이 아닌 만성폐쇄성 폐질환의 신호일 수 있다고. 담배냐, 만성폐쇄성 폐질환이냐? 톡톡 건강 토크. 오늘은 50대 이상 흡연자라면 꼭 알아둬야 할 만성폐쇄성 폐질환에 대해 살펴본다. 네, 흔히 이제 담배가 백해 무익하고 만병의 근원이다라는 사실은 누구나 다 아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애연가들에게 금연은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 가운데 하나가 아닐까도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흡연자들 대부분이 그 폐암은 참 무서운 질환이고, 그리고 또 폐암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만, 반면에 만성 폐쇄성 폐질환에 대해서는 치명률과 발병률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잘 알지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톡톡 건강 토크, 오늘은요 만성 폐쇄성 폐질환에 대해서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실 분 모셨습니다. 호흡기 알레르기 내과 전문의 장종걸 교수께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그럼 먼저 3분 브리핑을 통해서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 어떤 질환이고 또 얼마나 치명적인지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성 폐쇄성 폐질환은 그 이름부터가 너무 길고 어려워서 많은 분들이 한번 듣고는 잘 잃어버리기 일수인데요. 그래서 우선 이름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만성이란 말은 급성에 반대되는 말로, 급성이란 말은 수시간에서 수일 만에 병이 갑작스럽게 생겨서 치료를 하면 또 갑자기 빠르게 호전되는 그런 질환을 의미하는 것이고, 만성이란 말은 병이 수개월에서 수년 동안 천천히 생기고 치료를 하더라도 금세 좋아지지 않고 오랫동안 관리와 치료가 필요한 것을 의미합니다. 폐쇄성이란 말은 무언가 막혀있고 좁아져 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고, 여기서 폐라는 것은 우리가 숨을 쉬는 폐와 기관지 모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오랫동안 기관지와 폐가 막혀 있으며 오랫동안 관리와 치료가 필요한 그런 뜻을 포함하는 이름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더 자세히 보게 되면 우리가 숨을 들이마실 때 그 공기 안에 들어있는 유해 입자나 가스를 오랫동안 마시게 되면 기관지에 만성적인 염증이 생기고, 이러한 염증들로 인해서 기관지가 좁아지고 막히는 질환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환자분들에게 기관지를 설명할 때 나무에 빗대어서 설명을 많이 합니다. 나무 뿌리에서 토양에 있는 수분과 영양분을 흡수해서 나무 줄기, 그리고 조금 가는 줄기, 가지를 통해서 잎까지 전달하듯이 우리 몸에서는 공기에 있는 산소를 코와 입으로 들이마신 다음에 목에 있는 기관, 그리고 양측 폐에 있는 기관지로 전달이 되고, 이 기관지는 점점점 작은 기관지로 이어져서 결국 마지막에 폐포까지 산소가 이동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폐포에서 산소와 이산화탄소가 교환이 일어나게 되는데, 원래는 이 폐포는 풍선과 같이 탄력성이 좋은 공기 주머니로 이루어져 있어서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데 용이하게 되어 있지만, 만성적인 염증이 생기게 된다면 이 공기 주머니가 늘어나고 결국 부서지고 파괴되는데, 이러한 질환을 폐기종이라고 합니다. 폐포까지 가는 이 통로인 기관지에 만약에 염증이 생기면, 원래는 이렇게 기관지가 뻥 뚫려 있지만 만성적인 염증으로 인해서 기관지가 붓게 되면 기관지가 좁아지게 되고, 그 좁아진 기관지에서는 만성적인 염증이 생기고, 그 염증으로 인해서 기침과 가래가 계속해서 나오는 것을 만성기관지염이라고 합니다. 이 만성폐쇄성 폐질환은 폐기종이 형태로 나타나는 분들도 있고 만성기관지염의 형태로 나타나는 분들도 있으며, 물론 이 두 개가 같이 나타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만성폐쇄성 폐질환이 무서운 이유는 그 높은 유병률에 있습니다. 성인 40세 이상의 남녀에서 7명 중 1명이 이 병을 가지고 있고, 65세 이상에서는 3명 중 1명이 이 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대표적인 만성질환인 당뇨병 같은 경우에도 성인 인구에서 14%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이 만성폐쇄성 폐질환이 얼마나 흔한 질환임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당뇨병 같은 경우에는 다들 잘 알고 진단을 받게 되면 열심히 치료하고 관리를 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이 만성폐쇄성 폐질환 환자들은 국내에 약 300만 명이 있는데 그중에 23만 명, 약 7% 정도만이 치료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병을 좀 더 아셔야 되겠습니다.
또 하나의 이 병이 무서운 점은 높은 사망률이 있습니다. 2019년도 통계청에서 발표한 10대 국내 사망 원인 중에 9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실제적으로는 이 만성 폐쇄성 폐질환 환자들이 폐암, 그리고 심장질환, 폐렴으로 돌아가시는 것을 고려해 볼 때 사실은 9위가 아니고 좀 더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을 거로 생각됩니다. 그것을 잘 알 수 있는 것이 2020년도 세계보건기구인 WHO에서 보고한 전 세계 사망 원인을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만성 폐쇄성 폐질환은 1위인 허혈성 심질환, 2위인 뇌경색을 이어서 3위를 차지하고 있을 만큼 전 세계에서 가장 흔한 3대의 사망 원인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 사망 원인 9위입니다. 유병률도 꽤 높고요. 그런 만큼 우리가 이 질환에 대해서 좀 더 잘 알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경각심도 가져야겠습니다. 그런데 교수님, 앞서 그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 흡연과 깊은 연관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흡연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좀 안심을 해도 되는 건가요? 그러게요. 예전부터 담배는 만성 폐쇄성 원인의 가장 위험한 요소로 알려져 있고 실제로 흡연이 한 70에서 8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20에서 30% 정도는 흡연과는 별도로 이 병이 생기게 되는데 그 원인을 하나씩 보게 되면 자동차 배기가스, 그리고 공장 굴뚝에서 나오는 매연, 또한 우리 봄철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미세먼지까지 이 실내 대기오염도 만성 폐쇄성 폐질환을 일으킬 수가 있으며 우리가 집에서 요리를 할 때 나오는 고기를 굽거나 튀길 때 나오는 그런 실내 대기오염 또한 이 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천식을 오래 앓고 있었던 분들, 그리고 과거에 결핵을 심하게 앓고 남은 후유증이 있는 분들, 이런 분들도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 흡연자가 아니더라도 안심할 수 없겠습니다. 네, 이 만성 폐쇄성 폐질환은 기도가 서서히 좁아지면서 폐포가 파괴가 되는 질환입니다. 그럼 좀 숨쉬기가 힘들어질 것 같은데요, 교수님. 네. 어느 정도 숨이 차면 이 질환을 의심해 봐야 될까요? 그래서 이 호흡곤란이 참 애매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숨이 차면 병원에 와야 될지라는 질문 자체가 조금 애매한데, 왜냐하면 이 나이가 들면서 이 병이 많이 생기게 되는데 보통 나이가 드신 분들은 나는 나이가 들어서 숨이 찬 거야 이렇게 이래저래 생각하게 되고, 또한 호흡곤란이 만성질환이기 때문에 천천히 심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행동을 조금 적응합니다. 빠르게 걸으면 숨이 차신 분들은 조금 천천히 걷게 되고, 계단을 오르게 됐을 때 숨이 차면 계단을 되도록 피하게 되면서 자기 호흡 곤란을 잘 인지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분들이 외래에 오셨을 때 이렇게 점수화된 시스템을 쓰게 됩니다. 0점인 같은 경우에는 정말 힘든 운동을 하거나 아주 힘든 일을 했을 때 숨이 찬 경우이고, 1점인 경우에는 약간 오르막을 걸을 때 숨이 찬 경우, 2점인 경우 동년배보다 천천히 걷는, 다시 말해서 나의 친구나 나의 배우자보다 숨이 차서 걸음이 늦어지는 경우를 2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4점까지 다 숨이 차게 되면 외출을 아예 할 수 없거나 옷을 입거나 양치를 할 때도 숨이 찬 정도로 거의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단계입니다. 보통 빠르게 인지하시는 분들은 1점 정도에서 병원을 내원하시게 되고,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2점 정도. 본인 스스로 보면 조금 답답합니다. 자기 친구보다 느리고 배우자분은 느리게 되고, 아니면 친구나 배우자분들이 얘기를 합니다. 너 왜 이렇게 숨이 좀 찬 것 같은데 해서 보통 2점대 많이 오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에서 편안하게 이런 증상이 있을 때 만성 폐쇄성 폐질환을 의심해 볼 수가 있는데, 잦은 기침과 가래가 생기거나 동년배에 비해서 쉽게 지치거나 숨이 찬 경우, 그리고 40세 이상이면서 과거에 흡연을 많이 하였거나 현재 흡연을 하고 있는 분들은 꼭 이 만성 폐쇄성 폐질환을 의심을 하고 병원에 와서 검사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본인 스스로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위에 가족분, 친구분들 모두 관심을 가지고 주위에 이런 분들이 있으면 꼭 병원 가서 검사를 권유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들으신 대로 우리 애연가 분들 중에 기침과 가래가 잦고 또 조금만 걸어도 숨이 가빠온다면 만성 폐쇄성 폐질환을 의심하고 이제 병원을 가보셔야 되잖아요. 교수님. 근데 병원에 가면 당연히 폐와 관련된 또 검사를 받게 되겠죠? 네, 맞습니다. 이런 증상과 위험 인자들이 있는 분들이 병원에 오게 되면 저희가 가장 먼저 하는 검사가 폐 기능 검사이고, 이 폐 기능 검사가 이 만성 폐쇄성 폐질환을 확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사진에서 보다시피 검사 기구가 매우 큽니다. 크고 옆에 컴퓨터도 필요하고 뭐 앉아서 이렇게 하는 절차가 매우 번거롭습니다. 우리가 당뇨만 하더라도 집에서 피를 조금 내어서 가볍게 혈당 검사를 할 수가 있고 혈압 같은 경우에도 내가 조금만 마음 먹으면 집 근처 어디를 가시더라도 혈압을 체크할 수가 있는데 이 폐기능 검사가 굉장히 번거롭고 기계도 크고 정도 관리도 힘들기 때문에 이 폐기능 검사를 작은 병원에서 할 수 없는 것이 지금 국내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폐기능 검사를 하게 되면 말 그대로 폐활량 검사입니다. 최대로 내가 들이마실 수 있는 최대의 양을 들이마시고 1초간 최대로 내쉬는 양을 체크를 하여서 그 두 개의 비율로 통해서 이 만성 폐쇄성 폐질환을 진단할 수 있으며 또한 1초간 최대 내쉬는 양을 통해서 우리가 폐암 환자들에게서 1기, 2기, 3기, 4기로 나누듯이 이 만성 폐쇄성 폐질환 환자분들도 중증도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경증인지 아니면 중증인지, 고도 중증인지를 분류할 수가 있으며 그 중증도에 따라서 환자의 앞으로 예후도 조금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폐기능 검사를 통해서 치료를 하고 나서 얼마나 좋아지는지 아니면 얼마나 빠른 속도로 나빠지는지 등의 반응 평가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적어도 1년에 한 번, 보통은 1년에 한 2번 정도를 저희가 권하고 있습니다. 네, 얘기를 이렇게 쭉 듣다 보니까 특히나 이제 남성분들 같은 경우 내가 이제 과거에는 담배를 많이 피웠지만 지금은 금연을 했다. 그렇다면 교수님 어떻습니까? 이 만성 폐쇄성 폐질환에서 좀 자유로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가질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폐기능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태어나게 되면 신체가 커짐에 따라서 폐기능도 점점 좋아지는데 보통 20대 후반, 30 전반 전후로 해서 폐기능은 가장 좋아지게 됩니다. 그 후로 매년 감소를 하게 되는데 50% 정도가 감소가 되면 호흡곤란을 느끼게 되고 30% 이하가 되면 장애가 발생하고 더 나빠지면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담배를 하지 않은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 폐기능 감소 속도가 매우 완만하기 때문에 사시는 동안 거의 호흡곤란을 겪지 않는다고 보셔도 되는데 담배를 하게 되면 이 보라색 선처럼 굉장히 폐기능 감소 속도가 빠르게 됩니다. 그래서 20대부터 담배를 태우신 분들은 45세만 되더라도 67세와 비슷한 폐기능을 보이고 60세 전후로 해서 서서히 숨이 찬 정도인 50%까지 감소를 하게 되고 70세가 되면 거의 장애가 생기게 되고 더 진행되면 거의 움직일 수 없게 됩니다. 조금 전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만약에 내가 45세에 금연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실 폐기능이 정상인들처럼 좋아지진 않습니다. 다만 금연한 시점부터 해서 폐기능 감소 속도가 일반인들처럼 완만하게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담배를 했고 빨리 끊었다고 하면 만성 폐쇄성 폐질환에 조금 자유로울 수가 있고 다만 50, 60 넘어서 끊으셨다고 하면 사실 이때는 벌써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병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금연은 바로 지금 이 방송을 보고 있는 바로 지금부터 금연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는데 그때 가슴 사진이 정상으로 나오면 사실은 굉장히 만족해하고 기분이 좋은 거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 없다고 생각을 하면 안 된대요. 교수님, 그러면 뭐 CT나 엑스선만으로는 진단이 어렵다는 말인가요? 네. 가슴 엑스레이나 CT로 진단을 할 수가 있으면 이 만성 폐쇄성 폐질환의 진단율은 엄청나게 올라갈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가슴 엑스레이를 찍어서 전형적인 폐기종을 보이는 사람들의 엑스레이를 확인할 수가 있고 가슴 CT를 찍어보면 이분은 폐기종이 굉장히 심하신 분인데 거의 정상폐가 없을 만큼 폐기종이 심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지만 이렇게 폐기종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 만성 폐쇄성 폐질환은 아닙니다. 반드시 폐 기능 검사를 해서 나의 폐활량을 체크를 하고 그 폐활량에 따라서 이제 만성 폐쇄성 폐질환을 진단할 수가 있기 때문에 번거롭더라도 꼭 폐기능 검사를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네. 만성 폐쇄성 폐질환. 일단 질환 앞에 만성이 붙었다는 건 평생 관리를 좀 해나가야 하는 질병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만큼 치료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치료 방법도 다양하다면서요? 네. 치료가 어렵고 또 만성 질환이다 보기 때문에 평생 치료를 한다는 생각으로 치료를 하셔야 됩니다. 치료의 첫 번째는 우선 금연. 금연을 하게 되면 기도의 염증이 감소되고 폐기능 감소 속도를 줄일 수가 있고 기침과 가래 등이 좋아지고 치료를 했을 때 반응도 더 좋게 되며 금연은 수명 그리고 오래 살 수 있게 하는 유일한 치료법입니다. 그래서 금연은 지금 바로 하셔야 되며
그 다음 중요한 게 약물 치료입니다. 우리가 눈병이 났을 때 안약을 넣고 피부병이 있을 때 연고를 바르듯이 기관지에 병이 있게 되면 흡입제가 가장 기본적인 약입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오셔서 제가 흡입제를 설명하고 처방을 해드리면 나가시면서 먹는 약을 달라고 합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먹는 약으로 치료를 할 경우 우리가 100을 먹는다고 하면 위장관에서는 한 10에서 20% 정도가 흡수가 되고 이 흡수된 약이 피를 통해서 기관지로 가는 약은 전체 100 중에 5가 채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흡입을 하게 되면 100을 들이마시게 되면 거의 7, 80% 이상이 기관지로 가기 때문에 적은 양으로도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가 있고 적은 양으로 치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부작용이 훨씬 적은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약은 아래에 보이는 이런 흡입제. 네, 밑에 그 사진에서 볼 수 있다시피 약의 종류가 굉장히 많고 이 기구에 따라서 사용하는 방법이 매우 어려운 것도 있고 다 다양합니다. 그래서 정확한 사용법을 배워서 정확하게 사용하는 것이 좋으며 또한 꾸준히 사용해야 됩니다. 약을 꾸준히 사용하지 않는 분들의 부류가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치료하고 나서 매우 좋아지시는 분들, 이게 만성은 무슨 만성, 벌써 난 다 나았어 하시면서 병원을 안 오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치료를 하더라도 증상이 호전이 없습니다.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왜냐하면 늦게 진단을 받았기 때문에 치료에 대한 반응도 적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하지만 꾸준히 치료를 하게 된다고 하면 증상도 좋아질 뿐만 아니라 운동 능력도 좋아지고 결국 나의 삶의 질도 좋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급성 악화를 예방할 수가 있는데 만성질환의 급성 악화가 웬 말이냐 할 수도 있지만 보통 만성 폐쇄성 폐질환은 어제와 오늘 거의 증상이 비슷하지만 갑작스럽게 나의 기침이 늘고 누런 가래가 나고 어제는 분명히 계단을 오를 때만 숨이 찼는데 오늘은 옷만 입어도 숨이 찬 그런 증상들이 악화되는 것을 급성 악화라고 합니다. 이렇게 급성 악화로 입원을 하게 되면 그 반수에서 3년 이내에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급성 악화를 막기 위해서라도 흡입제를 꾸준히 정확히 오랫동안 사용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중요한 치료가 운동치료입니다. 약물 치료와 함께 병행을 해야 되는데요. 이 만성 폐쇄성 폐질환 환자분들은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기 때문에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 불안감이 있고 그렇게 되면 자꾸 움츠려 듭니다. 움츠려 들게 돼서 점점 더 움직이지 않게 되고 움직이지 않으니까 당연히 근육은 약화되고 근육이 약화되니까 숨은 더 차고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운동치료를 해준다고 하면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가 있습니다. 운동을 통해서 심폐기능을 향상시킬 수가 있고 호흡곤란을 줄이고 그로 인해서 기분도 좋아지고 이렇게 움직일 수 있게 되면 운동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가족분들과 외출도 할 수 있는 등 삶의 질도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운동치료에는 유연성 운동부터 시작해서 유산소 운동, 근력 운동까지 모든 것을 다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 기도에 생기는 질환이긴 하지만 사실 전신적인 염증을 같이 유발하기 때문에 근육의 유연성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연성 운동도 매우 중요하며 유산소 운동은 걷기, 자전거 타기 등을 포함해서 일주일에 한 3에서 5회 정도 한번 하실 때 20회에서 60회 정도 시행하시면 좋고 강도는 땀이 조금 나는 정도 보통 환자분들이 숨이 차기 때문에 나 숨이 차는데 운동을 해도 되나요? 하면서 많이 물어보게 되는데 대화가 가능한 호흡곤란 정도이면 운동을 지속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근력 운동 또한 중요합니다. 내가 폐 기능이 좋지 않더라도 근육량이 풍부하면 호흡곤란을 적게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근력 운동을 꾸준히 하시는 게 중요한데 우선은 맨손 운동을 통해서 누워서 팔을 든다거나 그리고 서서 벽에 기대서 팔굽혀펴기를 한다든가 하는 상체 운동뿐만 아니라 벽을 기대고 서서 발을 들었다 놨다 하는 종아리 운동 그리고 의자를 잡고 앉았다 일어섰다 하는 허벅지 운동까지 해주시면 되고 이런 운동이 나에게 너무 쉽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령이나 아니면 집에 있는 생수병을 이용해서 무게를 좀 더 주셔서 운동을 하셔도 되고 나는 이 맨손 운동도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재활의학과에 방문하셔서 의사 선생님과 함께 운동을 하시면 훨씬 효과적이고 안정적으로 운동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영양 관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잘 드시는 게 많이 드시는 건 아닙니다. 식사는 조금씩 자주 나누어서 하시는 게 중요한데요. 배가 너무 부르게 되면 배가 가슴을 누르게 되고 그로 인해서 숨쉬기가 더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식사는 조금씩 자주 하시고 중간중간에 간식도 좀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식사 중에 물과 음료수를 너무 많이 마시게 되면 내가 원하는 음식물을 다 섭취하기 전에도 배가 불러서 못 드시기 때문에 식사 중에 물이나 음료수는 되도록 적게 마시고 가스를 생성하는 탄산이나 맥주 같은 음식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한 다양한 영양소를 섭취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곡류, 단백질, 섬유질이 풍부한 채소와 과일 모두 골고루 섭취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소금의 섭취는 되도록 줄이고 카페인 같은 커피를 많이 드시게 되면 탈수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카페인 섭취도 조금 줄이시는 게 좋습니다. 몸이 무겁고 체중이 많이 나가게 되면 숨이 더 찰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체중이 좀 많이 나가시는 분들은 체중을 조금 줄여주시는 게 좋고 또한 너무 또 마르신 분들은 오히려 수명이 짧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르신 분들은 식사를 잘 챙겨 하셔서 적절한 체중을 유지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요. 이 만성 폐쇄성 폐질환을 앓고 있으면 폐암에 걸릴 확률도 높은지 제가 이게 참 궁금했고요, 교수님. 네. 또 이 만성 폐쇄성 폐질환 환자가 코로나19를 특히 조심해야 하는 이유가 사망률을 증가시킨다고요? 네, 만성 폐쇄성 폐질환은 폐암의 위험 인자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 그래프에 보이는 COPD라는 것은 만성 폐쇄성 폐질환의 영어 이름의 줄임말입니다. 그래서 COPD라고 편하게 부르셔도 괜찮습니다. 이 만성 폐쇄성 폐질환은 폐쇄성 폐질환이 없는 분들에 비해서 3배 정도 폐암 위험도가 높고 흡연을 하고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 없는 사람에 비해서 흡연을 하지 않고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 있는 분들이 오히려 폐암 발생률이 더 높은 것을 볼 수 있으며 특히 흡연과 만성 폐쇄성 폐질환을 모두 하시는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서 6배 정도 폐암 발생 위험도가 높기 때문에 만성 폐쇄성 폐질환 환자들은 조기에 이 병을 진단을 받고 암에 대한 조기 진단도 같이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만성 폐쇄성 폐질환은 코로나19로 인한 사망률을 증가시키는데요. 중증 코로나19 발생 위험도를 올립니다. 중증 코로나19가 뭐냐 하면 고농도 상수를 필요로 하거나 아니면 인공호흡기 그리고 중환자실 입시를 필요로 하는 그런 상태를 중증 코로나19라고 하고 이런 중증 질환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도를 5배나 올리며 일반인들에 비해서 코로나19로 인한 사망률이 2배 정도로 높다고 잘 알려져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몰라서 더 무서운 만성 폐쇄성 폐 질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그렇다면 교수님 마지막으로 강의하신 내용을 좀 간단히 정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만성 폐쇄성 폐질환은 이름이 어렵고 그리고 잘 기억에 남지 않지만 매우 흔한 질환이고 매우 위험한 질환인 것을 꼭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이가 40세 이상이면서 만성적으로 기침, 가래, 호흡곤란이 있고 예전에 흡연을 하였거나 하는 분들은 꼭 병원에 오셔서 폐기능 검사를 받아보시길 권하며 치료는 가장 중요한 것이 금연, 그리고 약물 치료입니다. 꾸준한 운동과 균형 잡힌 식사도 이 만성 폐쇄성 폐질환의 증상 조절에 유익하기 때문에 꾸준히 시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들으신 것처럼 만성 폐쇄성 폐질환의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이제 흡연입니다. 이 흡연, 담배를 끊는 게 참 쉽지만은 않겠지만은 숨 못 쉬는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금연이라 하겠습니다. 네, 올 초에 금연 계획 세우신 분들 많으시죠. 그만큼 네. 작심 삼 일로 끝난 분들도 계실 텐데요. 네. 더 늦기 전에 담배와의 전쟁에서 꼭 승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혹시라도 증상이 나타난다면 꼭 네. 폐 기능 검사를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네. 호흡기 알레르기 내과 전문의 장종걸 교수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